장례식장 접수대 앞에서 봉투를 내밀었더니 상주가 조용히 돌려보냈습니다. 40에 가까이 며느리로 살아온 사람한테 그 봉투를 돌려보낸 건 다름 아닌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말씀대로라면 어머니는 손님이잖아요. 손님한테 부해금은 받으면 안 되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순옥은 38해가 한꺼번에 눈앞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대체 어떤 38해가 그 사람한테 있었던 걸까요? 드라마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무얼 하며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고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북 안동 외곽의 작은 마을 순옥이 박시댁 며느리로 들어온 건 25살 봄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박시댁을 엄한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어머니 박씨는 마을에서도 소문난 분이었어요. 집안 단속이 엄격하고 체면을 중시하고 한 번 정한 건 끝까지 밀어붙이는 성격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박시댁 제사 음식이 마을에서 제일 정성스럽다고 했어요. 명절이면 사흘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고 친척들은 그 솜씨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 당연함이 순옥 몫이 될 거라는 건 결혼하기 전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남편 재성은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답게 말수가 적고 과묵했습니다. 어머니 말씀 잘 따라요. 그러면 돼요. 결혼 전날 밤 재성이 순옥에게 한 말은 딱 그것뿐이었어요. 순옥은 그날 밤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겠지. 그 두 문장 사이에서.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선을 그었어요. 우리 집 음식은 간장을 이렇게 씁니다. 파는 이 길이로 썰고요. 된장은 직접 담근 것만 쓰고 시파는 안 돼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집 청소는 아침 7시 전에 끝내요. 손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부엌, 거실, 안방, 마당, 순옥이 맡은 구역이 하나씩 늘어났어요. 당신 손이 빠르니까 이 집에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순옥을 보며 한 말이었어요. 순옥은 그게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 예고였다는 걸. 손이 빠른 사람한테 일이 몰린다는 걸.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못한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한테 계속 더 얹어진다는 걸.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드시는 아침 약은 6시에 맞춰야 했어요. 밥은 그 전에 준비돼 있어야 했어요. 순옥은 눈을 감은 채 부엌으로 갔습니다. 겨울엔 손이 얼어 잘 움직이지 않았어요. 차가운 수돗물로 쌀을 씻고 된장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드시고 나서야 순옥은 밥상 앞에 앉을 수 있었어요. 그 시간이 거의 8시였어요. 아이들 등교 준비를 하고 나면 순옥밥은 항상 식어 있었어요. 그래도 허겄습니다. 먹어야 또 할 수 있으니까. 착하게 하면 인정받겠지. 그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 버팀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그때 몰랐어요. 시어머니한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재희, 순옥보다 2살 위의 시누이였습니다. 결혼해서 차로 30분 거리에 살았는데 한 달에 2-3번은 꼭 친정에 들렀어요. 어머니랑 마주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같이 장을 보고 가끔 저녁도 먹고 갔어요. 순옥도 처음엔 반가웠어요. 시누이라도 있으면 어머니 기분이 풀리고 자기도 좀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재희가 오는 날이면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재희야, 이 국 좀 먹어봐. 순옥이가 끓였는데 간이 맞는지 내가 모르겠어. 재희는 한 숟가락 떠보더니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내려놨어요. 그게 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순옥을 부엌으로 불렀어요. 간장을 더 넣어요. 재희가 싱겁다고 했어. 재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국을 간봤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여름 순옥은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어요. 진통이 16시간이었습니다. 재성은 복도에서 기다렸고 시어머니는 병원에 오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병실로 들어온 시어머니는 아이를 잠깐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딸이구나. 뭐 건강하면 됐지. 그 말이 전부였어요. 시어머니는 30분을 채 있지 않고 나갔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어떻게 아셨는지 미역을 한 다발 들고 오셨어요. 고생했다, 우리 딸. 그 한마디를 듣고 순옥은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 재성은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밤이 되고 병실에 혼자 남았을 때는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딸이 무슨 죄가 있냐고, 나는 뭘 잘못했냐고. 소리를 죽이고 울었어요. 옆 병실에 들릴까봐. 3년 뒤 아들 재현을 낳았을 때는 달랐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미역국을 끓여왔습니다. 새벽부터 끓였다고 했어요. 소고기를 두툼하게 넣어서. 병실에서 손자를 안고 그 흔하지 않던 웃음을 보였습니다. 이제 됐다. 이 집 대를 이을 자식이 생겼어. 순옥은 그 말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역국이 맛있었어요.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딸 미지는 중학교에 올라갔고 아들 재현은 초등학교 5학년이 됐습니다. 시부모 아침, 아이들 도시락, 시어머니 약, 집안 청소. 그 순서가 10년째 흐트러진 적이 없었습니다. 손에는 기름 튄 자국이 생겼고 무릎은 겨울마다 시렸어요. 그래도 순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집 며느리니까 그것 하나로 버텼어요. 그런데 그해 추석이 문제였어요. 순옥의 친정어머니가 허리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오래 참으셨던 거라 수술이 꽤 컸어요. 수술 다음 날 순옥은 시어머니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친정에 하루만 다녀와도 될까요? 친정 어머니가 수술을 하셔서요. 시어머니는 잠깐 순옥을 바라봤어요. 추석 전날인데 전 부쳐야지. 재희 시누이한테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재희는 자기 집 일이 있잖아. 저는 하루만이에요, 어머니. 추석 지나고 가요. 순옥은 그날 친정에 가지 못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수술 후 사흘 동안 병실에 혼자 계셨어요. 순옥이 전화를 드리면 괜찮다, 일 잘해라 하셨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순옥은 부엌 구석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기름이 튀는 전냄새 속에서 동그랑탱, 생선전, 김치전, 고기전, 버섯전, 나물은 5가지, 20명분 넘는 명절 음식을 혼자 부치면서 손에 기름이 튀어 붉어졌어요. 반창고를 붙이고 다시 붙였습니다. 친정어머니 병실이 눈에 아른거렸어요. 불이 꺼진 병실에 혼자 누워 계실 어머니가 아마 이불을 덮고 천장을 보고 계실 거였습니다. 수술한 허리가 아파서 한쪽으로 돌아눕지도 못하시면서 순옥은 전 한 장을 뒤집고 눈을 감았어요. 죄송합니다, 엄마. 그 말이 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다음해 설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누이 재희가 명절 이틀 전부터 친정에 왔어요. 냉동실 고기, 챙겨둔 반찬, 쌀 한 포대까지 받아갔습니다. 사위도 좋아하는 거야. 많이 가져가라. 순옥은 그 옆에서 나물을 무쳤어요.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숙주, 취나물. 32만 원어치 장을 봤는데 영수증은 냉장고 위에 그대로였습니다. 친정 어머니한테 갈비 한 팩이라도 보내고 싶었어요. 그쪽은 알아서 하겠지. 그 말이 떠올라 입을 닫았습니다. 그 무렵부터였어요. 시어머니가 이 말을 하기 시작한 게 별것 아닌 듯 스치듯 던지는 말이었습니다. 순옥아, 너도 알잖아. 넌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야. 처음엔 집안일로 작은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나왔어요. 순옥이 아이들 방 도배를 바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집 살림은 우리 식구가 결정해요. 당신은 남이잖아. 순옥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남이, 그 단어가 오래 귓속에 남았어요. 몇 년이 지나도 그 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황이 바뀌면 다른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남편 재성의 사업이 어려워지던 시기 순옥이 식당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였어요. 새벽 6시에 식당에 나가 점심 장사를 돕고 오후에 돌아와 시댁 저녁을 차렸습니다. 식당에서 번 돈은 한 달에 70만 원이었어요. 거기서 40만 원을 시댁 생활비로 넣었습니다. 나머지로 아이들 학원비를 댔어요. 순옥 쌈짓돈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버텼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재성한테 말했어요. 순옥이 들을 수 있는 거실에서. 재성아, 네 여자가 밖에서 그러고 다니면 우리 집 체면이 뭐가 되냐.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그렇지. 순옥은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수도꼭지를 잠갔어요. 귀에서 물소리가 사라지자 시어머니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러고 다시 물을 틀었어요. 서리가 덮이도록. 그날 저녁 순옥은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아들 재현이 대학을 가고 딸 미진이 결혼을 했어요. 미진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하객 자리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전 미진이 시할머니한테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시어머니는 미진 손을 잡았습니다. 잘 살아라. 딱 그 말이었어요. 결혼 준비는 순옥이 혼자 했습니다. 예식장 계약, 청첩장, 답례품, 회백 준비까지 주말마다 뛰어다니면서 예물도 순옥이 골랐어요. 사위 예복도 순옥이 알아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딸 결혼이니까 시댁에서 뭘 해줄 건 없지 했어요. 식이 끝나고 차 안에서 미진이 순옥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나는 알아.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순옥은 그 말에 한참 아무 말을 못했어요. 엄마가 뭘 참아왔는지도 알아. 다 알아. 차창 밖으로 결혼식장 간판이 지나갔습니다. 순옥은 창을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딸한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시누이 제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다리가 요즘 많이 불편하시대. 언니가 좀 더 자주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 순옥은 이미 일주일에 5번은 시어머니 댁에 가고 있었습니다. 제일 씨는요? 나는 멀잖아. 언니는 가깝고. 제일 씨도 차로 30분인데요. 그래도 언니가 며느리잖아. 전화를 끊고 순옥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그 말은 또 어떻게 들어야 하는 걸까요? 남이라고 했다가 며느리라고 했다가 필요할 때만 며느리였어요. 30에 넘게 살면서 순옥은 딱 한 번 시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을 속으로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남이에요. 그러면 남처럼 대해주세요. 그 말을 입 밖에 낸 적은 없었어요. 재성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 얼굴도. 그래서 30해가 지났어요. 그 말이 쌓였어요. 38해 동안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 당신은 남이잖아. 그쪽은 알아서 하겠지. 순옥은 그 말들을 어딘가에 쌓아뒀습니다. 어디에 쌓아뒀냐고요? 새벽 5시 부엌에, 친정 못 간 추석 명절에, 식당 아르바이트비 봉투 속에 그 말들이 다 거기 있었어요.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지만 한 번도 없어진 적도 없었습니다. 그 무렵 순옥은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 아무도 나한테 병원에 오지 말라는 말은 안 하겠지. 그냥 당연하게 기다리겠지. 그 생각이 무서웠어요. 무서운 게 아니라 슬펐어요. 아니, 둘 다였어요. 순옥은 그해 여름 감기가 심하게 왔어요. 열이 38도까지 올랐습니다. 목이 부어 밥을 삼키기도 어려웠어요. 그래도 시댁 아침은 만들었습니다. 재성이 오후에 들어오다가 순옥 얼굴을 보고 말했어요. 어디 아파? 괜찮아요. 그게 대화의 전부였어요. 다음 날도 순옥은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입원하셨을 때였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었어요. 입원 기간이 3주 넘었습니다. 병원비가 꽤 나왔어요. 재성이 제희한테 분담을 이야기했더니 제희는 말했습니다. 오빠, 순옥 언니가 있잖아. 그쪽에서 하면 안 돼? 결국 병원비는 재성과 순옥이 다 냈어요. 순옥은 3주 동안 매일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아침에 가서 저녁에 돌아왔어요. 시어머니 식사를 챙기고 물리치료에 따라가고 주치의 면담도 했습니다. 퇴원하던 날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병원에서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30에 가까이 며느리로 살면서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순옥은 그 말이 고마운지 서러운지 몰랐어요. 고맙다는 말을 이렇게 늦게 들어도 되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네 하고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순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30해가 걸렸어요. 그 말 하나가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셨던 걸까요? 순옥은 끝내 그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숨 한번 돌리시죠. 지금까지 순옥의 38해를 들어오셨는데 마음이 많이 답답하시죠? 당신은 남이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친정 어머니 수술에도 못 가고 병원에 3주를 매일 나가면서도 병원비까지 혼자 감당하면서도 순옥은 그 말을 38해 동안 들어야 했습니다. 한 번도 내뱉지 못하고 한 번도 반박하지 못하고 들을 때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나오면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소리가 덮이도록. 그렇게 38해가 지났어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계세요? 묵묵히 다 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분.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가끔은 말로 꺼내주시면 어떨까요? 수고했어요.
그 한마디가 38해를 버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순옥한테도 그 말이 돌아올 날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아닌 아들 입에서. 계속 들어보시겠어요?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이제 곧입니다. 시어머니 박 씨가 돌아가신 건 지난 겨울이었어요. 82, 노환이었습니다. 임종은 순옥이 지켰어요. 재성은 새벽 2시에 연락을 받고 달려왔고 재희는 아침 7시가 넘어서야 도착했습니다. 순옥은 그 전날 밤부터 시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어요. 숨소리가 가빠질 때마다 이불을 여몄고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에 순옥 손을 꼭 쥐었어요.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놓지 않았어요.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순옥은 자리를 지켰어요. 조문객이 오면 인사를 했고 음식을 준비했고 뒤처리를 했습니다. 시누이 재희는 중간중간 자리를 비웠어요. 아이가 아프다고, 남편이 온다고, 집에 잠깐 다녀와야 한다고. 순옥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계속. 몸은 지쳐 있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누가 봐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래야 한다는 것 하나만 남아있었어요. 장례 이틀째 감이었어요. 빈소가 조용해질 무렵 조문 온 시어머니 오랜 친구분이 순옥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른이 남으신 분이었는데 손이 따뜻했어요. 복래 씨가 살아서 맨날 그러더라고요. 며느리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고. 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남이 38해를 다 했구만. 오늘도 이 자리에 끝까지 있고. 그 말이 끝나자 주변에 있던 친척 어른 한 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래 씨 살아생전에 이 말을 했어야 했는데 순옥이 없었으면 그 집이 어떻게 됐겠어. 순옥은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그 친구분이 순옥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어요. 그러고 조용히 일어나 나가셨습니다. 빈소에 다시 조용해졌어요. 순옥은 그 온기가 손에 남아있는 걸 느꼈습니다. 발인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옥은 새벽부터 일어나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일 내내 그랬어요. 몸은 지쳐있는데 눈이 떠졌습니다. 준비를 다 마치고 하얀 봉투를 챙겼어요. 장례 부조. 얼마를 넣어야 할지 한참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로서 널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조문객으로. 그 경계가 38해 동안 늘 흐릿했어요. 결국 봉투를 들고 접수대에 나갔습니다. 내밀었는데 상주 자리에 있던 아들 재현이 받지 않았어요. 어머니, 재현의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왜?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어머니는 남이라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라고. 순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접수대 옆에 서 있던 친척 몇 분이 조용히 이쪽을 봤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재현이 봉투를 조용히 순욱 손에 돌려줬어요. 그 말씀대로라면 어머니는 손님이에요. 손님한테 부회금은 안 받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어머니, 저는 알아요. 이 집에서 진짜 가족이 누구였는지. 재현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할머니 마지막에 누가 손잡고 있었는지, 3주 동안 병원에 누가 매일 왔는지, 명절마다 새벽부터 누가 부엌에 있었는지. 재현아, 어머니가 제일 가족이었어요. 저는 그거 알아요. 순옥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아들을 안았습니다. 38해 동안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소리를 죽이려 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조문객들이 조용해졌어요. 시누이 제이는 뒤돌아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어요. 남편 재성이 순욱 등에 손을 얹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 손이 38회 중 가장 무거웠습니다. 발인이 끝나고 순욱은 혼자 빈 방에 잠깐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평생 쓰시던 방이었습니다. 낡은 장롱, 오래된 경대, 창가에 놓인 화분. 화분엔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겨울인데도. 시어머니가 아끼던 난초였어요. 순욱이 물을 좋았던 난초. 그 경대 서랍 안에서 작은 메모지가 나왔어요. 시어머니 필체였습니다. 순욱아, 내가 말은 그렇게 했어도 너 없었으면 이 집이 어떻게 됐겠냐. 순욱은 그 메모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늦게 온 말은 다 늦은 걸까요? 아니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걸까요? 순욱은 끝내 그 답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 종이를 접어서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족이란 게 뭘까요?
피가 섞여서 가족이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픈 날 병원 침대 옆에 앉아 있어주고 마지막 가는 길에 손을 잡아드리는 사람. 어쩌면 그게 진짜 가족 아닐까요? 우리 삶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오늘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수고했어요.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순옥은 지금도 그 난초에 물을 줍니다. 시어머니 방은 비어있지만 난초는 살아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순옥만 압니다. 아마 시어머니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게 순옥이 38해 동안 지켜온 것들입니다. 38해가 헛되지 않았다는 걸 순옥은 이제 압니다. 아들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딸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 손도 마지막에 놓지 않았으니까요. 그걸로 됐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도 따뜻하시길 바랍니다. 새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